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숨막히는 영토 전쟁 바둑. 나의 왕을 지키고 적의 왕을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 체스. 천년이 넘는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사람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둑과 체스. 이 두 게임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이의 개념을 넘어 역사와 삶의 철학을 논하는 바둑과 체스. 인류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고대의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앳된 얼굴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700여 명의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모인 이유는 바로 체스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체스 한국대회. 잠시 후면 전국 체스 고수들의 랭킹이 가려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3회전 대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국장에 입장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전 대국 시작입니다. 체크 무늬로 된 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기물을 사용해 승부를 겨루는 체스. 타이머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플레이어들의 소리 없는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7억 명이 즐겨한다는 체스. 그 많은 사람들이 체스판 앞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들의 시공간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정사각형의 체스판, 흙과 백으로 된 다양한 형태의 말, 두 개의 시계가 붙어있는 디자인의 타이머, 그리고 두 명의 플레이어까지. 체스의 구성 요소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체스의 규칙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체스는 전쟁 게임입니다. 총 64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체스판은 전투가 펼쳐지는 필드죠. 체스판의 세로열과 가로열은 파일과 랭크라고 부르는데요. 파일과 랭크는 기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체스판을 놓을 때는 반드시 플레이어의 맨 오른쪽 아래가 밝은색 칸이 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전장을 누비는 6가지 기물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동 경로를 가지는데 이를 무브먼트, 즉 행마법이라고 합니다. 졸병 역할을 하는 폰은 처음 위치에서 한 칸 혹은 두 칸, 그 다음엔 한 칸씩 전진하죠. 양 끝에 배치하는 룩은 파일과 랭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말의 머리를 한 나이트는 Y자 행마로 이동합니다.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퀸과 킹. 퀸은 사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물로 공격력이 높아 룩과 함께 메이저 기물이라고 합니다. 킹은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마는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한데요.
킹이 상대방 기물에게 공격을 받은 상황을 체크라고 하며 다음 수에서 체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체크메이트를 당하게 됩니다. 킹이 다음 수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체크메이트를 당한다는 건 곧 게임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물의 행마법을 누가 더 잘 운영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대결, 이것이 체스입니다. 마인드 스포츠, 두뇌 스포츠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보드게임이 알려진 것은 약 8만 개, 올해 한 8만 개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즐기고 회원국가가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바둑과 같이 체스, 체커, 브릿지라는 그 4개를 국제대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체스가 많고요. 체스는 전 세계적으로 186개국에서 회원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으뜸으로 잘하는 바둑은 전 세계적으로 한 74개 정도 회원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돌과 백돌의 대결. 이번엔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한다는 바둑. 바둑이란 두 사람이 흑백의 바둑돌을 바둑판에 그려진 선들의 교차점에 교대로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체스와 비교해 바둑은 구성 요소와 기본 규칙이 간단한데요. 시작은 쉽지만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둑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바둑의 세계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둑판을 살펴볼까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19줄. 이 선들로 생기는 교차점은 361개입니다. 교차점은 집이라고 부르며 바둑의 승패는 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둑판은 2명의 대국자에게 주어진 거대한 땅입니다. 집을 차지하며 더 넓은 영토를 구축하기 위해선 귀, 변, 중앙의 공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바둑돌을 교대로 교차점에 두는 것을 착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을 잡은 순간부터 바둑이라는 고요한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둑은 영토 전쟁의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토를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전쟁 현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이제 병법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둑은 이런 그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뭐 경영이라든가 또는 그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그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포석이라든가 정석, 대마불사, 수순 뭐 이런 한 30가지 정도 되는 용어를 시사용어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은 바둑과 체스. 현대인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지만 이 두 가지 게임에선 유물에서 묻어나는 오래된 숨결처럼 길고 긴 세월의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바둑과 체스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바둑의 기원을 찾아보면 고대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요임금이 바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만약 이 설이 맞다면 바둑의 역사는 약 4,500년이 된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도 바둑을 일찍부터 즐겼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북사 고구려 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여러 놀이 가운데
특히 바둑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성행했던 바둑은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오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번엔 체스의 기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체스는 6세기경 인도의 차투랑가에서 유래됐습니다. 차투랑가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로 퍼졌는데요. 동쪽으로 간 차투랑가는 한국의 장기, 중국의 샹치, 일본의 쇼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페르시아에서 차트랑으로 불리던 차투랑가는 페르시아와 아랍 문화에 정착하며 샤트란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체스의 구조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이후 체스라는 이름과 함께 기본 규칙과 전술이 체계화되면서 현대의 체스로 완성되기까지 체스는 아주 오랜 시간 속에서 왕과 귀족 그리고 서민들의 손을 거쳐 끊임없이 다듬어져 온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둑과 체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보면은 두 개 다 보드 게임이라는 것과 두뇌 스포츠가 되겠죠. 바둑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바둑판에 어떤 영토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한 집이라도 큰 자리를 먼저 차지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영토가 많은 집이 많은 쪽에 이기는 게임이 되겠고요. 체스는 서로의 기물을 배치를 하고 시작합니다. 다르죠? 바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 쌓이는 거고 체스는 총 흑과 백의 16개 기물을 서로 배치를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상대방이 궁지에 몰아넣든지 아니면 기물 교환 내지는 기물의 이득을 봐서 상대방을 이제 체크메이트, 왕을 꼼짝 못하게 할 때 체스 게임이 끝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과거의 기록 속에서 이미 그 진가가 증명된 두뇌 게임. 바둑과 체스는 이제 전문가나 특정 부류만의 도구가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흥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놀이 도구로서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바둑을 배우려는 성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학업을 마치고 혹은 퇴근 후 바둑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녹록치 않은 하루 일과에 피곤이 먼저일 것 같지만 바둑을 배우고 나누는 이들의 얼굴 속에선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둑을 찾는 이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직업적으로 필요해서 배운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좀 취미생활로 뭘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바둑에 좀 흥미가 원래부터 좀 있었는데 좀 기회가 돼서 배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네. 이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둑 붐이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그 바둑 교실이라던가 방과 후 활동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잠깐 접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머리를 쓴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접근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대한민국 교육상 그런 거를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성인이 돼서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둑에 대한 호기심, 배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한 아쉬움, 혹은 자신에게 딱 맞는 취미 생활의 발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바둑을 배우는 이 순간이 이들에게 있어 일상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는 충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입문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은
난이도는 각기 다르지만 바둑에 대한 지식을 얻는 학습의 장입니다. 네, 보통 입문 단계에서는 바둑을 배울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바둑을 관심은 있지만 배우고 싶었는데 혼자 하긴 어렵고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초급 단계는 내가 기본적인 룰을 알지만 실제로 커다란 바둑판에서 어떻게 바둑을 두면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고급자분들은 원래 잘 두지만 라이벌에게 이기고 싶은데 딱 한 층 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또 와서 지도를 많이 받으시죠. 알고 보면 바둑 용어는 일상 속에서 꽤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포석을 들어볼까요? 포석이란 바둑돌의 초반 배치 전략을 뜻합니다. 본격적인 영토 싸움이 시작되기 전 털을 다지는 것인데요. 포석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만큼 바둑에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포석을 깐다라는 말 속엔 앞날을 위해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을 인생으로 비유한 말인데요. 우리의 인생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것이야말로 바둑이 지닌 매력일 것입니다. 바둑을 배우려는 사람들 또한 바둑판 위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시작 입문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시작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바둑이라는 세계에 푹 빠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둑을 두는 그 시간만큼은 이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이제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가 있고 1시간 가 있고 뭐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가 있고 그때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안 할 수 있고 이제 오로지 그냥 그 바둑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둑의 큰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바둑을 둠으로 인해서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약간 변화까지는 힘들어도 이제 약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를 좀 잊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특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체스 수업이 한창인데요. 기물을 옮길 때마다 눈으로는 다음 행마를 생각하고 귀로는 선생님의 조언을 담아내는 학생들. 지호와 대은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곧바로 체스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체스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방과 후 체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좀 보급화가 된 추세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둑이나 다른 이제 과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보급 안 된 학교가 많아서 좀 더 이제 많이 보급되고 이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체스 지도사로 10년간 아이들을 지도해온 백원기 사범이 100. 아이들이 흙을 잡았습니다. 100이 먼저 행마를 시작하면 흑인 지호와 대은이가 동시에 대응하는데요. 1대2로 대결을 하는 건지 수업 방식이 꽤 독특합니다. 지금 하시는 게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특정 포지션에서 이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전술을 찾아내는 이제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기물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유리한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번 문제는 꽤 어려운 것 같은데 얘는 찾았대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두 사람이 답을 찾는 문답 수업. 프로모션 앞두고 있으니까 그지. 같은 위치에서 찾아낸 답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며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바둑 국가대표들의 훈련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값을 낼 수 있다는 증거겠죠. 수업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눈앞에 놓인 기물들의 포지션에만 집중하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체스를 즐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수학같이 뭐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데 뭔가 체스를 할 때 뭐 계산하는 거 뭔가 쉽고 재밌어요. 체스를 두면 계산을 많이 하게 돼서 국어나 사회 이런 계산이 필요 없는 과목보다는 계산이 많이 필요한 수학에 더 도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 스포츠. 두뇌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과 체스는 과연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MRI를 쭉 봤더니나 권준수 교수팀은 평균 12년간 바둑을 훈련한 바둑 전문가 17명과 일반인 16명을 대상으로 뇌 활성화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딱 나오니까 이거는 뭐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용적이 약간 줄어들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는 영어로 말하면 뉴클리어스 컨번스, 척외 배상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위는 조금 이렇게 커져 있어요. 연구팀은 뇌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통해 뇌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바둑 전문가의 편도체와 안화 전두엽 부위의 혈류량이 일반인의 혈류량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편도체는 주로 감정과 정서 처리를, 안화 전두엽은 직관적 판단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해석하면 바둑 전문가는 편도체와 전두엽과의 뇌 기능적 연결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하나의 자극을 보다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메림 빌라릭 연구팀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체스 전문가와 초보자들의 뇌 활성도를 비교 관찰한 결과 좌뇌만을 사용하는 초보자들과는 달리 체스 전문가는 양쪽 뇌의 영역이 모두 활성화돼 공간 지각력과 수익기 능력이 향상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체스는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약간 좀 계산적인, 수학적인 계산 이거에 조금 더 관련이 되어 있고 바둑 쪽은 조금 더 직관적인 기능, 직관적인 판단 이거하고 조금 더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둑과 체스를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두뇌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경우의 수가 많고 규칙이 복잡한 두뇌 스포츠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본산 한국 기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바둑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날카로운 눈빛과 예사롭지 않은 착수 실력, 대국장을 방불케 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저희는 이제 평일 아침 10시부터 또 저녁까지 이제 매일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요. 훈련의 주요 내용은 이제 훈련 대국, 연습 대국도 있고 또 최신에 유행하는 수법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바둑의 수를 이제 연구를 보통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혼자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도 있지만 최근에는 같이 모여서 여러 명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더 좋은 수가 있는지, 또 이 좋은 수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있어 훈련은 개인의 기력 향상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이름을 내건 대국에서 승부를 판가름할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연구 활동이기도 한데요. 좋은 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그 수에 대항할 또 다른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선 하루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 프로 기사들 간의 대결인 만큼 웬만한 세계 대회의 우승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원에 입단한 프로 기사는 320여 명.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실력자는 약 상위 5%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가대표는 이제 프로기사여야만이 국가대표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프로기사 중에서도 이제 상위 랭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외에 육성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 선수들 가운데 재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따로 선발한 육성군이 따로 있고요. 성적이 좋은 기사들 가운데서 또 선발전을 통해서 그 선발전을 통과한 기사들만이 지금 국가대표팀에 입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규모도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주로 1, 20대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로라 하는 세계적인 국수들과의 대국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판의 형세에서도 좋은 수를 찾아낼 직관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아까 버틴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버틴다는 거야? 응? 이거 줄 때 젖히면. 그러니까 이거 대고 하면은 치고. 응? 거긴 젖히면 안 되잖아. 원래는 따고 끊으려고 그랬잖아. 아. 근데 그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준다고. 아, 그 모양이었구나. 바둑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바둑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변화무쌍한 경우의 수를 앞서 내다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잠시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대국의 판세는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뭐야? 먼저 뭐 빠지는 그런 건가? 때문에 정신력을 혹독히 다스리는 훈련은 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다 돼가네요. 1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산만해서 제가 좀 약간 침착해지고 좀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바둑이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바둑이 또 매력이 있고 또 돌과 돌만에 이렇게 또 만나서 또 싸우는 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기사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 남자 여자 같이 예선 참가해서 하는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4판이 이기고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자 대회에서는 성적을 많이 냈지만 남자랑 같이 하는 기전에 성적 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989년 조훈현 구단의 응시대 우승 이후 한국 바둑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조훈현,
이창호를 필두로 서봉수, 유창혁, 이세돌까지 세계 대회를 휩쓸었는데요. 2000년부터 세계대회 20연속 우승, 이 중 메이저 세계대회 14회 우승 행진을 기록하며 한국 바둑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신예들의 대거 등장으로 현재는 그 기세가 중국으로 기울어졌죠. 이제 한국 바둑의 계보를 이을 주인공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바둑 강국의 제도약이라는 사명을 안고 세계와 당당히 맞설 이들. 한 수 한 수 보석을 다지듯 실력을 연마하는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바둑의 위용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출발이 늦었었는데요.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제 조은현 구단, 또 이창호 구단 등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었고요. 세계 대회에서 거의 우승을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 바둑이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이제 올해 성적을 놓고 보면 중국이 저희보다 좀 앞서 있고 저희가 이제 다시 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세라고 할까요? 이제 주 목표 또는 경쟁 대상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쟁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을 좀 더 이제 목표를 삼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원 현직 최연소 프로기사. 이 눈에 띄는 이력의 소유자는 바로 권효진 초단입니다. 거침없이 바둑돌을 착수하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스스로 대국 기법을 설계하고 보다 좋은 수를 두기 위해 틈틈이 연구에 매진한다는 권효진 초단. 비록 14세의 어린 나이지만 다른 프로기사 못지않은 바둑 고수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다 게임하는 거 이런 게 제 눈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럴 시간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바둑이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키려고 생각을 했죠. 권효진 초단이 두각을 나타낸 건 2012년 바둑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20회의 크고 작은 바둑 대회에 참가하며 조금씩 프로기사의 꿈을 키웠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검증해 보고자 참가한 2016 지역 영재 입단 대회의 입단 결정국. 권효진 초단은 상대 대국자를 205수 만에 불계승으로 꺾고 당시 만 12세의 나이로 당당히 프로기사에 입단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초등학생이 신분이고 그래서 거의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확률로 따지면 5%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정도로다가 기대를 안 하다가 입단을 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분 좋았고 지금은 계속 고민되죠. 이제 공부를 어떻게 더 시켜야 되나부터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아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권효진 초단은 프로 기사로서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둑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대회의 우승을 노리는 것인데요.
갈 길은 아직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한 단계씩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권효진 초단. 그가 선택한 바둑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둑에서 술기를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접전인데 근접전에서 술기 한번 착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패배로 직결되니까 술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제 직업이니까 평생 해야 될 거니까 제 인생의 새끼. 이번엔 체스 유망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과 앳된 얼굴. 초중등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유소년 체스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체스 꿈나무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체스 오프닝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E4 오프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오늘 E4 체스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지요. 자, 그 다음에 흑은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일까요? 자, 물론 E5도 그렇죠. E6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C6 그리고 C5 여러 가지 둘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하는 E5 자, 오픈 게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 체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체스 교육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어리다고 해서 실력이 만만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국가대표는 나이를 떠나 오로지 체스 실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요. 우선 대회마다 틀린데 세계 대회도 있고 아시아 대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발전을 합니다.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 포함해가지고 국가대표 이제 선발을 총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권부터 뽑히게 됩니다. 실전을 대비한 배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한 수씩 필드를 지휘하는 학생들. 대국은 체스의 기본 훈련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빠져선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기록지, 기보입니다. 바둑도 기보라는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뒀을 때 반성해야 될 점, 그 판을 만약에 이겼어도 내가 그 상황에서 더 최선의 수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보란 체스 경기 시 기물의 이동 경로나 대국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록지를 말합니다. 플레이어는 대국을 마친 뒤 작성된 자신의 플레이를 복기하며 스스로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혹시 내가 나쁜 수를 두지는 않았는지, 보다 나은 최선의 수는 없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기보를 통해 되짚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보와 더불어 중요하게 평가되는 훈련은 바로 오프닝입니다. 체스의 기물은 정해진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수순이 나타났는데요. 경기 초반 이러한 수순대로 진행하는 방식을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둑의 포석에 해당하는 기술로 중반부 전략 싸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닝 연습은 기초를 다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이들. 64칸의 체스판을 지성의 격전장으로 삼으며 이들은 오늘도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스의 희망, 유소년 국가대표. 그 목표를 발판 삼아 그랜드 마스터의 탄생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한두 판씩 가끔씩 두다가 여기 체스를 더 두고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남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체스를 배우는 이유는 체스 게임 안에서 전술이나 다른 그 이외의 것들로 이기는 게 재미있어서요. 일단은 체스를 계속하고, 근데 학업도 중요하니까 학업도 열심히 하려고요. 이기든 지든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체스는 원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승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닮아있는 바둑과 체스는 우리의 삶을 녹여낸 문화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깨닫는 지혜는 또다시 바둑과 체스의 대결에 필요한 돌파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둑과 체스가 사람과 함께 오랜 역사를 공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뭔가 인생,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바둑판 좀 작긴 한데요. 인생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 예,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제 옆에서 재미도 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끊임없이 탐구하고 뭔가 쟁취해 나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것 같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이제 체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체스는 삶인 것 같습니다.